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가 3년 만에 정상적으로 개최됐습니다. 미래 기술을 알고 싶다면 CES를 참관하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매년 전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기술을 뽐내는데요. 올해는 3년 만에 대면으로 행사가 열린 만큼 더욱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고 합니다. 최근 자국 우선주의 심화와 또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우리 수출이 크게 위축돼 기업들의 실적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죠.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살아남으려면 결국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만이 답일 겁니다. 그럼 2023년 CES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연학 초빙 교수, 이호훈 IT 칼럼니스트,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CES 매년 열리긴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행사가 대폭 축소됐다가 이번에 3년 만에 완전한 대면으로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이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평론가님, 박연미 네. 평론가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CES라는 행사, 이런 행사가 하나 열리면 단순히 그냥 전시회장뿐만 아니라 도시가 좀 들썩들썩하는 분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네, 대규모 박람회 같은 것들이 열리면 인근 호텔은 그야말로 논하는 시즌입니다. 그렇죠. 블럭으로 미리미리 예약을 해서 다들 가격이 크게 올라가기도 하는데 올해는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이후에 아주 오랜만에 정상적으로 열리게 되는 CES였던 만큼 기업들도 준비하고 있다가 나가야지 하는 곳들이 많았고 취재하는 인력들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투입되는 관계자들도 참 많았습니다. 모두 173개국에서 3천여 개 기업들이 이번에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 중에 1,500개가 미국 기업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기업들이 참가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500여 개의 한국 기업들이 현장에 총 출동을 했는데 글쎄요. 기존의 대기업 중심보다는 스타트업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도 했고 종전의 미래 비전, 화려한 하지만 지금은 당장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기술을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당장 이 기술이 실생활에 어떻게 사용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브리핑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테고 네. 참관 인원 수도 작년 대비 2배 가까운 10만 명 수준으로 대성황리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매년 CES 이렇게 열리면 슬로건이라는 걸 걸죠. 우리 어떻게 보면 전체를 좀 관통하는 메시지가 될 텐데 지난해는 일상을 넘어서였다면 올해는 빠져들어라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Be in it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김연학 교수님 어떠세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좀 봐야 될까요? 문자 그대로 보면 네. 이런 다양한 새로운 IT 기술에 좀 빠져들어라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겠고요. 예.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보자면 요즘 이제 요 한 2, 3년 사이에 메타버스라고 하는 네. 가상 세계에 대한 어떤 이런 관심이라든지 솔루션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상 세계에 빠져들으라고 좀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겠어요. 제가 이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 예. 요번에 기술 키워드를 메카라고 정의를 했더라고요. 메카요? 예, MECCA. 첫 번째가 M이 이제 메타버스입니다. 아까 네. 말씀드린 가상 세계고 두 번째는 에너지.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탄소 배출량이 적은 그런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많이 관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술들에 대한 것. 세 번째가 이제 커넥티비티. 초연결 시대를 맞아가지고 다양한 어떤 디바이스 간의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이 하는 그 기술들. 네 번째가 이제 캄텍이라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우리 가전제품이 우리 삶을 좀 풍요롭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용히 즐길 수 있는 테크놀로지. 그리고 마지막 A가 오토노머스 비클. 이렇게 우리 자율주행차 관련해가지고 네. 또 다양한 솔루션들. 특히 이번에는 보면 기존의 자율주행차가 주로 승용차 차량 관련된 건데 이번에는 존 디어라고 하는 회사에서 보면 이제 농기계도 완전히 자율주행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농부들이 상당히 그 워크로드를 그렇죠. 들 수가 있는 그렇죠. 거겠죠. 우리 현대중공업에서도 또 내놓은 게 자율 운행할 수 있는 선박의 솔루션을 또 출시를 했습니다. 선박에도요?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개념이 다양한 이 모빌리티로 옮겨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제가 느낀 감으로는 불황 때문인지
예년에 비해서 와우할 정도의 새로운 기술이나 솔루션이 제시된 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보고요. 오히려 기존에 이제 컨셉으로 제시되었던 그런 기술들이 상용화가 되고 실용화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면 네네. 이번에 그 소니하고 일본의 혼다 자동차에서 합작으로 아필라라고 하는 전기차를 출시했어요. 근데 컨셉카 같은 건가요? 사실은 새로울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제 자율주행차가 되면 아무래도 운전자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소니가 뭐 과거에는 가전에서 했지만 지금은 게임이 제일 매출이 많고 그다음에 네네. 아시는 대로 영화라든지 음악 이런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많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다가 소니에 지금 플레이스테이션 5를 얹겠다. 콘솔 게임기 있지 않습니까? 게임기를요? 예. 그리고 여가 시간에 자동차 자율주행 시간에 예. 하자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근데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5는 이미 나와 있는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쓰고 거거든요. 계시죠. 또 네. 한편으로는 이제 혼다라고 하는 차가 사실은 뭐 전기차나 자율주행차의 아주 선두주자는 아닌데 거기서 내놓는 차도 레벨 3의 자율주행차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에 출시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레벨 3도 지금 물론 나와 있는 자동차 중에서 가장 어드밴스 되긴 했지만 그렇죠. 이미 레벨 3도 일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새로운 뭐 완전 자율주행차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이미 나와 있는 기술 중에서 물론 앞선 거지만 네네. 그다음 플레이스테이션도 물론 지금, 5가 네. 가장 최신이긴 하지만 네. 판매가 나와 되고 있는 있고. 솔루션을 예. 잘 이렇게 엮어가지고 당장 고객들이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현실성 있고 판매 가능한 상품 위주로 이렇게 출시된 것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CES 하면은 와 저런 기술이 있었어? 약간 이런 놀라움을 좀 자아내는 기술들이 그동안은 좀 보여져 왔는데 이번에는 좀 그런 게 없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번에 나왔던 비이닛이라는 네, 슬로건이. 그 슬로건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오히려 저는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여기에 있어라. 근데 실제로 그 CES 처음에 기조연설 하면서 CES를 운영하는 CTA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 부회장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현 세계가 굉장히 많이 어렵다. 뭐 인플레이션부터 시작해가지고 공급만도 이제 혼란스럽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뭐 경기 침체 당연히 이제 와 있고 이제 노동력 부족 문제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도 우리는 기술이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말했던 비인이시 이 CES 와서 기술로서 어떤 해결책을 찾아봐라. 우리가 제시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했었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저게 홈페이지에 들어보면 다 대문자로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IT 무슨 이런 얘기 이야기입니다. EC IT로 이제 대문제로 예, 보면 그런 것들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그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이번 CES에서 놀라운 기술이나 그런 우리를 감동시킬 예. 만한 그런 와우 포인트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혁신의 시기를 보면은 보통 이제 저희가 많은 과거의 것들을 파괴하면서 나아가는 약간 와해성 혁신의 시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약간 점진적인 혁신의 시기도 분명히 존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은 이제 점진적인 혁신의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올해 경기 침체가 오는 게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다들 좀 바짝 엎드려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했었습니다. 평론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네. 들었어요. 물론 굉장한 혁신을 보여주고 정말 와 세상에 이런 게 가능하구나라는 것도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재미가 있겠지만 가까운 미래에 구현될 수 있을 만한 걸 우리가 미리 접해보는 것도 또 하나의 경험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지난해 슬로건이 비욘드라는 단어를 전면에 내세웠잖아요. 예. 비욘드를 생각한다는 건 현실에서 먹고 살만하다는 걸 전제합니다. 작년 이맘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비관적인 경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2021년에 그래도 투자 수익을 낸 분들이 많았고 비교적 따뜻한 겨울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만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맞게 된 새로운 세상에서는 당장 쓸 수 있는 게 어떤 걸까? 그러니까 먼 미래 말고 지금 당장 우리 기업이 어떤 걸로 돈을 벌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자료도 필요했을 거고 네. 사실 그 CES라는 행사의 정체성을 먼저 좀 보셔야 되는데 네. 휴대폰 중심의 행사는 MWC 그건 그렇죠. 2월에 있고요. 네. 뭐 기존의 그 흘러왔던 전통을 생각해 보면 CES를 상징하는 상품 사실 TV입니다. TV 혁신하고 그렇죠. 자동차가 얼마나 가전화, 그러니까 생활의 하나의 그 내구재화 되느냐 그걸 보여주는 거였는데 지금 상황이 단적으로 달라진 걸 보여주는 게 현대차의 불참과 그렇네요. 다른 한 가지는
LG나 삼성이 보여주는 그 TV 혁신이 이렇다 할 게 없었다는 점이에요. 물론 이번에 LG전자가 그 올레드 호라이즌이라는 걸 설치를 해서 참관하는 첫날부터 사람들이 그걸 사진에 담으려고 굉장히 현지에서 그 비주얼상으로는 호평을 받았습니다만 그래요? TV 시장에서 8K 이후에는 이렇다 할 기술 혁신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게 없는 상황이고 현대도 2009년부터 부스 설치했는데 그때 이후에 꾸준히 정말 놀랍다 혹은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들을 꾸준히 가지고 참여를 해왔지만 올해는 작년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회사인 모비스가 가서 우리 자동차는 이제 그 전장이 꽉 차 있으면 개걸음으로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션 오브 크랩이라는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네, 자동차가 옆으로요? 완벽하게 옆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엔진을 기존의 휘발유나 경유가 아니라 완전히 그 전기 자동차로 만들 때 어떻게까지 구동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건데 자동차 바퀴가 완전히 옆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건 좀 놀라운데요. 그래도 그러면- 앞뒤만 움직이는 게 그렇죠. 자동차였는데 그걸 깬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바일에서 만약에 그 자율주행하고 네. 이런 기술이 합쳐지면 더 이상 주차 걱정 이런 건 할 필요가 그러네요. 없는 평행 거죠. 주차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그러면 이 기술이 상용화가 빨리 된다라고 하면 아 당장 쓸모 있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실용을 컨셉으로 두고 또 먼 미래까지 보기에는 지금 사정이 좀 팍팍하구나. 기술 혁신을 이야기하기엔 지난 1년이 녹록치 않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단적으로 엿볼 수 있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뭐 전 세계적인 흐름이나 경제 상황 자체가 좀 혁신이 사치가 돼버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하나씩 저희 기업들도 우리 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했다고 하고 미국에 이어서 2위 참가국이 우리나라였다고 하니까 하나씩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뭐 이번에 참여를 했고 삼성전자도 아까 김혜익 교수님 말씀처럼 뭔가 눈에 탁 띄는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지만 뭐 삼성전자도 강조하는 게 초연결이었던 것 같아요. 초연결 우리가 이 기술을 왜 주목을 해야 될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예. 화두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초지능. 이래서 우리가 AI, 뭐 딥러닝 그래가지고 AI 기술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두 번째가 초현실인데 아까 말씀드린 메타버스, AR, VR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메타버스도 많이 이제 거론되고 있고요. 근데 세 번째 화두가 초연결이었습니다. 초연결은 과거에는 이제 통신 기재, 뭐 스마트폰이 휴대폰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끼리만의 이제 커뮤니케이션 위주였다면 우리 흔히 말하는 IoT,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 기계, 디바이스, 자동차, 가전제품에 다 이 IoT 칩을 넣어가지고 멀리서도 원격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초연결 시대를 열자고 하는 것인데 네. 이 세 번째 화두는 사실상 그렇게 활성화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선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를테면 플레이어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가전만 하더라도 이 삼성이 물론 세계 최대 기업이지만 LG전자도 있고 중국 회사들 있고 다 기술 표준 규격이 다르거든요. 또 그걸 갖다 연결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 더구나 동종도 그런데 하물며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폰하고 자동차를 연결한다. 네네. 그럼 수많은 자동차도 있고 자동차 기술하고 또 스마트폰 기술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또 그걸 하려면 5G나 그 이상의 또 고속 네트워크가 또 전 세계적으로 깔려 깔려 있어야 있어야 되고요. 되고. 무엇보다 또 주도권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렇게 서로 초연결을 하려고 그러면 플레이어 간에 이를테면 뭐 수익이나 비용 정산 이슈가 있는데 그걸 누가 주도권을 잡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요. 이런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초연결 사회가 뭐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기술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잘 안 됐었는데 이번에 삼성에서 내놓은 거는 스마트팅 스테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충전기 같은 생긴 거예요. 요걸 가지고 삼성의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뭐 경쟁사인 LG라든지 혹은 뭐 다른 세계적인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회사의 어떤 디바이스들하고 연결하겠다. 삼성뿐만이 아니라 예, 그래서 이미 이제 몇 개 회사들하고는 뭐 이렇게 아마 협약을 맺고 뭐 금년부터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물론 시범적으로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네네. 그게 실제로 우리 삶에 파고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다. 그렇네요. 그러나 뭐 어쨌거나 이런 것들도 뭐 플레이어 중에서 굉장히 약한 플레이어가 이렇게 먼저 선점하면 그 되지도 않는 거거든요. 일단 시장에서 실질적인 더 팍토 스탠다드, 실질적인 시장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강자끼리 시장 점유율 높은 강자끼리 연합해서 이런 커넥티비를 하나씩 기술 표준도 만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네네. 앞으로 갈 길은 멀지만 아까 우리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기존에 이미 나와 있는 기술들을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그걸 서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연결을 위한 첫 발걸음을 디뎠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저는 뭐 상당히 의미를 두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상당히 우리 모든 가정이 혹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용화 될 때까지는
앞으로 갈 길이 시간이 상당히 먼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조금 네.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실제로 이 스마트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게 아마 2013년 정도였을 겁니다. 그때 CES 화두 중에 하나가 커넥티비티라는 게 존재를 했었고, 네네. 그다음에 2010년대 후반쯤 와가지고 시리나 뭐 빅스비, 그다음에 구글 이용해가지고 이제 이 언어로서 네. 이제 가전제품들을 이제 다 명령하고, 통합하겠다라고 해서 아마 그 상태로 지금까지 계속 이제 스마트홈 이 커넥션이 진행을 해왔는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연결성들이 다 지금까지는 실패를 했었습니다. 실패했었는데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초연결 시대 같은 거 쭉 나오면서 좀 더 편하고 안전하게 모든 사물들을 연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변화를 준비를 했던 게 올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재작년서부터였거든요. 그때 이제 이 스마트 싱 그때 버전 2.0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 이걸 이제 폐기하면서 그때 이 메터라는 표준이 이번에 새로 등장을 했습니다. 아, 표준이요? 예, 이게 2019년 말에 이제 발표가 됐고요. 네네. 2020년 아마 작년 2021년 그 CES에서 그 꽤 화두가 됐던 거. 2022년 CES에서 지난번 CES군요, 그러면. 꽤 화두가 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얼라이언스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애플, 아마존, 구글, 삼성이 다 참여합니다. 글로벌 예. 기업들은 정말 다 들어가 있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메터가 기존에 저희가 이제 부족했던 각 그 서로 이종,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서비스를 쓰던 기기들 간의 호환을 이제 이뤄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네요. 그 연결 방법 역시 이제 굉장히 편해져가지고 네네. 예전에는 이런 사물 인터넷 기기를 쓰려고 하면은 이 사물 인터넷 기기를 반드시 허브에 연결시키고 허브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복잡하네요. 복잡할 뿐만 아니라 한번 연결하면 자꾸 끊어지기도 하고요. 반응 속도 늦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이제 스마트폰에다가 무선 이어폰 딱 갖다 대면은 딱 얘가 알아채가지고 맞아요. 인지하죠. 발견했습니다. 연결하시겠습니까? 뜨잖아요. 실제로 이번에도 아마 그 삼성 전시시장 같은 데 가신 분들은 네네. 이 갤럭시 스마트폰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계속 그 뜨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냉장고랑 연결하시겠습니까? 무슨 세탁기랑 연결하시겠습니까? 디바이스가 가면 접근을 굉장히 인지하는군요. 쉽게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스스로. 이게 위에 있던 이 메트라는 표준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네네. 이 서로 간에 통신을 하기가 이제 굉장히 쉬워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고 네네. 삼성이 이제 보면 올해 뭐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작년 CES 때도 조금 비슷한 시도를 했었고요. 네네. 그리고 작년 이파 때도 지금처럼 모든 사물을 연결시키겠다는 걸 엄청나게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유일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이번에 그 제품 소개를 아예 안 했죠. 그러니까요. 예, 제품 소개를 아예 안 했던 이유가 작년에도 이 CES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저희 프리웨이인가 해가지고 네네. 그 왔다 편하게 쓸 수 있는 프로젝터도 네네. 같이 소개를 했거든요. 모든 언론에서 사람들 관심이 이 프로젝터에만 쏠린 겁니다. 관심이. 예. 한 40분간 이 연결성 얘기하고 10분간 프로젝터 얘기했는데 10분에 예, 쏠리는군요. 모든 기사는 이 10분짜리에만 나오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다 빼버리고 집중을. 예, 가겠다라고 해서 지금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가능한 얘기가 이 실제로 이번에 기조연설에서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전 세계에 앞으로는 이제 올해 안에 이 모든 생산되는 가전제품들이 다 와이파이가 내장이 될 거다라고 자기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전 세계에 있는 140억 개의 가전제품들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이제 큰 시장을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재작년부터 이제 삼성이 이제 부분들 이름 바꿨잖아요. 다 맞아요. 저희 익스피리언스 들어간 걸로 해가지고 뒤에 다 X X가, 붙이면서 네. 그래 이때부터 이제 준비를 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도 연결이 되는 것들은 좀 있어요. 특히 같은 제조사 제품끼리는 연결이 돼서 좀 편하게 이용하는 것들이 있긴 한데 지금 뭐 삼성 제품을 구글이나 애플이나 뭐 LG 제품과 연동을 하고 연계를 해서 고객의 편의성을 높인다고 하니까 좀 빨리 구현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좀 들거든요. 네, 삼성이 좀 깃발 들고 먼저 나가보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뭐 과정이 좀 남아 있겠죠. 그렇겠죠. 운영 체계가 다른 회사하고 어떻게 연결을 할 거냐 이 쉽지가 문제도 않아요. 있을 테고 안드로이드 기반 OS가 아닌 회사들하고의 그 연결성뿐만 아니라 사실 이걸 연결해서 스마트홈을 구현한다는 건 결국 이 모든 것의 허브가 냉장고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24시간 켜져 있는 가전은 냉장고밖에 없으니까. 그렇네요. 그리고 세탁기라는 우리가 굉장히 단순하게 사용하는 가전이 사실은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들거든요. 도대체 이 정도의 오염에는 얼마나 세제를 뿌려야 할까? 맞아요. 이건 어떤 코스로 돌려야 최적화된 세탁이 가능할까?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많이 필요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여기에서 제안도 아마 할 테고 뭐 냉장고 속에 뭘 비우라든지 네가 너무 그동안 이 냉동식품을 많이 먹었으니 뭘 먹으라든지 아니면 이게 헬스케어나 아니면 라이프 스타일 전반에 대한 컨설팅까지 연결을 그걸 아마 감안을 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예. 삼성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구상 중에 하나일 겁니다. 헬스케어 시장, 그러니까 미국에서 선점하고 있는 아프기 전에 케어하는 시장, 아프고 나서 치료하는 시장 말고요. 예. 그 시장에 대한 그 과정, 저는 그것도 염두에 둔다고 보는데 애플하고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것도 그러니까요. 좀 흥미롭기도 하고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전, 집 이 하나의 이 공간 자체를 IT의 하나 스테이션으로 본다는 그 컨셉 그걸 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LG도 좀 저희도 체크해 볼게요. 아까 사실 CES 뭐 최근에는 트렌드가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역시 대표 주자는 가전이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가전이 CES의 핵심을 차지했었는데 LG전자 앞서 뭐 평론가님께서는 좀 비주얼적으로는 굉장히 사로잡았지만 막상 뭐 눈에 띄는 거 없었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무선 OLED TV가 그래도 그나마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선이 없는 TV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집안에 배치하거나 이런 것도 좀 쉬워졌다라는 건데 앞서서도 뭐 월페이퍼 TV라든지 롤러블 말리는 그 롤러블 TV나 이런 것들을 LG가 내놨기 때문에 이번 TV에 대해서도 좀 평가할 만한 지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그래서 일단 그 최고 혁신상을 받았더라고요. 맞아요. 물론 최고 혁신상 굉장히 많이 주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요. 저는 뭐 솔직히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어떠세요? 네. 이게 완전 무선이 아니에요 일단. 왜냐하면 전원은 꽂아야 됩니다. 아, 전원은 또 셋탑박스를 있어야 돼요? 와이어리스로 만들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완전 무선은 아니고 전원은 근데 이게 첫 시도는 아니고요. LG가 옛날에 스탠바이미라고 하는 무선 TV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거는 배터리 내장형으로 아예 그 전원도 이게 없이 근데 그냥 그때 배터리로만 배터리가 되는. 3시간짜리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밑에 바퀴를 달아가지고 거실에서 보다 졸졸졸 네네. 끌고 와서 뭐 맞아요. 부엌에서 뭐 보고 뭐 그런 개념이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뭐 이야기가 없는 거 보면 잘 안 팔린 거겠죠. 그래서 일단 물론 이제 치렁치렁 달려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케이블들이 없었다고 하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맞아요. 97인치 탭인데 97인치를 뭐 들고 다니면서 할 일도 없을 테고 조금 뭐 뒤에 보통 뭐 테레비 뒤에 이렇게 감추잖아요 선을 맞아요. 그걸 요즘에는 없어서 시공을 또 뭐 하니까. 편리한 점은 있긴 하겠죠. 네. 근데 완전히 새로운 시도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또 LG의 초를 친 게 LG 부스 바로 앞에 디스플레이스라고 하는 미국의 스타트업에서 완전 무슨 TV를 소개를 한 거예요. 맞은편 부스. 맞아요. 뭐 그건 제가 이번에 안 가봤지만 네네. 뭐 기사에 하면 바로 아, 맞은편 부스에서 그래요? 55인치 TV인데 이 디스플레이스라고 하는 스타트업 회사는 완전히 뭐 디스플레이 같은 것도 아예 LG에서 사서 쓰는 거예요. 네네. 얘네들은 이제 솔루션만 제공하는 건데 내장 거의 선이 아예 배터리, 없어요. 배터리를 내장 배터리 자기들 말로는 하루 6시간씩 한 달 동안 볼 수 있다. 한 배터리 하나 가지고 1800시간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이제 검증이 필요한 거지만 그렇겠죠. 어쨌거나 제가 곧 시연하는 거를 그 유튜브들 통해서 봤거든요. 55인치짜리 TV인데 이걸 네네. 뭐 벽에도 걸고 창에도 걸고 상당히 핸디하게 97인치짜리 들고 다니기 어렵잖아요. 97인치 에서 크죠. 무게가 9.07kg밖에 안 됩니다. 그게 한 10kg가 안 되니까 들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그리고 UI UX도 굉장히 편리하게 그죠 뭐 핸드 이렇게 음성 인식도 가능하고 네네. 터치 스크린도 가능하고 뭐 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 확대나 확대 뭐 축소 이런 브라우징을 것도, 네. 이렇게 무슨 손으로 가능하게 한 건데 그래서 일단 외견상으로만 보기에는 상당히 LG 거보다 앞서 보이는데 근데 뭐 일단 이제 브랜드 네임 자체가 없고 걔들이 주장하는 스펙이 과연 그대로 수행될 것인지는 검증이 특히 아직. 그 1800시간 배터리 용량을 가진다는 데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뭐 일단 보니까 일단 100대를 시범적으로 팔겠다고 그렇게 일단 시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저는 LG가 무슨 충전 기술이 없는 것이 아닌데 굳이 했다는 거는 대형 TV에 무슨 충전 시간이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히 대형 TV에서 케이블이 많이 없어졌으니까 맞아요. 뭐 진일보 된 것이 맞긴 한데 과연 얼마나 시장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저는 조금 지켜봐야 될 제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있습니다. 기대 반 우려 반이라는 예, 표현을 그렇습니다. 쓰셨군요. 평론님 어떠세요? 아까 뭐 맞은편에 다 비슷한 기술을 했다니까 LG가 좀 김이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원래 LG 같은 경우는 이제 CES 가면 CES에서 가장 관광 명소가 그 LG에서 만든 이 디스플레이 폭포거든요. 맞아요. 거기는 매년 이제 설치를 하는 해놓죠. 거고 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기념사진 찍는 부스가 2개가 있는데요. 네네. 하나가 이제 CES 앞에 보면 CES라고 딱 적혀 있는 네. 표지판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많이 찍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LG 그 폭포 앞에서 가장 많이 기념사진들 찍으세요. 맞아요. 그만큼 명소인데. SNS는 이런 데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거기만큼 좋은 데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비주얼이 좋죠. 이번에 내놓은 제품은 근데 솔직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과연 사람들이 놀랄만한 제품이었나. 이 롤러블이나 이 투명 디스플레이 같은 TV랑은 맞아요. 좀 많이 다르거든요. 신적이었고. 많이 다르고 그냥 이 무선 데이터 전송 같은 경우도 뭐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이번에 좀 그 고용량 데이터를 좀 빨리 전송할 수 있게 됐다 하는 이 정도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벤처기업 완전 네네. 무선 TV 만들었던 스타트업, 거는 네. 스타트업은 약간 좀 사기성 대놓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굉장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검증이 아직 되지 예. 않았다라는 말씀이신 그 거죠. 보도자료 낸 거 제외하고는 내용량이 전혀 없어가지고. 기 빼는 데로 쓴 거였죠. 예. 일단은 그래서- 검증이 좀 필요하다라는 예. 거고. 대신에 원래는 지금 같은 경우가 원래 그 LG TV가 가지고 있는 혁신은 지금 속에 숨어 있는 기술 쪽에 있습니다. 원래는 그 하나는 이제 2세대 바로 이전에 이제 EX 테크놀로지라고 해가지고 이 OLED 소자의 약간 구성을 바꿈으로써 네네. 버닝 가능성을 확 한번 떨어뜨린. 본인 이제 잔상이 예, 남는 OLED 거잖아요. TV 네. 가장 큰 약점이 네. 오래 쓰다 보면 여기 탄 것처럼 자국이 맞아요. 남는다라는 건데 이거를 이제 완전 없애버린 그런 게 하나가 있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MLA라고 해가지고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라는 기술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렌즈, 그러니까 예를 들어 97인치 그 TV면 약 400억 개 정도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런 렌즈를 쭉 도포를 해가지고 예, 예. 기존의 그 OLED TV 단점으로 지적됐던 밝기를 확 끌어올렸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선 설명을 해도 막상 맞아요. 공식적으로는 속에 잘 또 말을 깔려 안 하죠. 있으니까. 예, 이건 매니아들만 좋아하는 그런 그렇네요. 내용이어가지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역시 이제 가장 이제 혁신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인정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TV를 보고 싶어라고 했을 때 과연 TV를 보고 싶을 것인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닐 것 같다. 의미 드시는군요. 예. 그러진 않을 것이다. 아마 박유미 평론가님이 네. 처음에 비주얼은 화려했지만 약간 제가 느끼기엔 속빈강정이었다는 표현으로 이해가 됐는데 네. 그런 표현과 어. 뭐 맥이 통하지 않나 싶은데요. 글쎄 뭐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네. IT 산업이라는 게 네. 그만큼 힘들구나. 어렵죠. 그러니까 IT라는 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혁신 욕구나 눈높이가 참 높다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게 되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한편으로 참 뿌듯한 것이 이 세계 최고의 가전들이 모인다는 CES에 미국은 그냥 자국 행사니까 당연히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쳐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2위예요. 2위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저희가 삼성, LG, 현대 이렇게 큰 회사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고요. 카이스트 같은 곳들에서 이제 학생들이 학내 벤처로 시작을 해서 사업화하는 그런 아이디어들도 제법 많이 출품이 됐습니다. 네네. 코로나19 이후에 뭐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1분 만에 그 캐치할 수 있는 키트랄지 아니면 타액으로 바로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이랄지 그래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나갔고 네. 우리 것들끼리 비교할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러운 포인트이기도 그러네요. 하거든요. 다만 이제 그 삼성은 삼성대로 조만간 언팩 행사가 있을 텐데 언팩 행사가 있고 MWC가 있으니까 여기에 지나치게 힘을 들이지 않는 거죠. 그 뉴욕에서 언팩 행사 하기 전에 기존의 CES가 너무 또 주목을 받아버리면 그쪽으로 시선이 또 분산될 수 있다 이런 것도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이고 LG의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TV나 그 생활가전 쪽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를 만들면서 굉장히 그쪽으로 주력을 해왔는데 뭐 영업 적자가 작년 연간 그러니까 전년 대비 91% 이상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뭔가를 가지고 돌파해 나갈 거냐 이 비전을 좀 제시해야 되는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어설픈 걸 보여주느니 우리가 이번에는 좀 담금질하는 시기로 가져가겠다. 양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지금 세 분 말씀을 쭉 들어보면서 저희가 CES를 지금 간접 경험을 하고 있는데 좀 보면은 예전과 달랐던 게 아까 혁신은 없었다고 평가를 해주셨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뭔가 구현될 것 같은 그런 기술들이 좀 많이 보였던 것 같고 앞서 평론가님도 뭐 영업 적자가 90몇 %씩 늘어났다라는 것 자체가 현재의 위기를 좀 극복해보자고 하는 의지들이 좀 담겨져 있지도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다들 말씀이 이제 일치하는 부분이 아주 큰 장기적인 기술적 화두를 던진다기보다는 네네. 당장 팔 수 있는 물건 그동안에 기술적으로 제시됐던 것들을 어떻게 엮어서 상용화시키고 실용화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 지금 가전 산업이 작년부터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우선 TV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지금까지 세계 TV 시장은 우리나라의 삼성하고 LG가 사실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도했죠. 근데 작년에 보면은 근데 재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는 팬데믹 말기에 굉장히 보복 수급이 일어났다가 작년에 재작년 대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TV 매출이. 그래서 네네. 아직 연말까지 통계가 나온 건 없고 작년 3분기까지가 재작년 3분기까지 대비 매출이 TV 매출이 12.7%가 줄었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서도 이제 삼성하고 LG 두 개 합치면 한 47% 정도 전체 매출로 봤을 때는 전 세계 TV 매출의 한 반 정도를 가져갔는데 문제는 대수만 따지고 보면 네네. 이게 32%로 줄어든다는 거죠. 아. 즉 삼성하고 LG는 고급 TV를 많이 팔았다는 그렇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재작년 대비 작년에 매출은 12.7% 줄었지만 TV 판매 대해서는 4%밖에 안 줄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저가 TV는 거의 그대로 안 줄고 수요가 네네. 줄지 않고 고가 TV 수요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 그래서 중저가 TV를 주로 생산하는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 타격을 별로 안 받았는데 네네.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프리미엄 고급 TV니까. TV 위주로 파니까 네. 굉장히 매출이나 이익, 판매 대수에서 타격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돌파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삼성이나 LG가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TV 같은 경우에는 제품 수명 주기사로 보면 이제 성숙기에서 쇠퇴기로 접어드는 네네. 이게 새로운 기술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분야거든요. 중국 업체들 잘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가 중국 대비 인건비가 3배가 높기 때문에 중저가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끊임없이 혁신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볼 때는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결국 삼성이나 삼성이 한때 가전은 포기하려고 했는데 결국 계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서 하이엔드는 시장 계속 가져가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뭐 당분간 포기하기 어렵다고 그러면 하이엔드 시장 계속 가져가야 된다. 네. 그러면 올해같이 시장이 나쁘다고 해서 그럼 포기할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거 쉽지 끊임없이 않죠. 기술 혁신을 통해서 뭐 올해같이 시장이 어려울 때는 기존의 기술 잘 패키징 해가지고 좀 고객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제품으로 접근하고 아니면 조금 뭐 일단 내년이나 후년 이후에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또 다시 소비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 고가 하이엔드 커스텀을 겨냥해서 계속 기술 혁신을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이번에 소개만 안 했을 따름이 삼성이나 LG의 연구실에서는 끊임없이 또 남이 중국 업체들 따라올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많이 또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네. 이번 CES도 기자들 그 후문을 들어보니까 하도 대놓고 중국 회사들이 삼성, LG 걸 뺏기니까 아, 뺏기기를. 너무 뺏게 되니까 아예 그냥 저지장에는 뭐랄까요, 그냥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적당한 아주 제품 혁신적인 거 내놓고 빼버리는. 정말 고객이 찾아올 때 비즈니스 고객이 찾아올 때 상담실에서 따로 이런 좋은 제품 있으면 하고 이런 정도 일반 고객에게는 아예 기술을 보여주지 않는 그냥 예. 대놓고 뺏기니까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고군분투 중이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상당히 좀 올해까지는 어렵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혁신을 통해서 거기에 답을 찾았듯이 뭐 가전이 제가 볼 때는 한편으로 보면 사양이라고 하지만 지금 한국 업체들 잘하고 있던 보면은 네네. 혁신을 통해서 그 사양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온다, 불황이다라고 할 때 왜 뭐 가전이나 뭐 휴대폰이나 PC나 이런 걸 교체 주기를 좀 길게 가져가잖아요. 굳이 안 바꿔도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기업들에 특히 우리 기업들에는 악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뭐 중국 기업이 또 대놓고 베끼기까지 하면 굉장히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좀 많은 추격과 좀 위협을 느끼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저희가 혁신이 없지는 않았죠. 네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만 해도. 일단 그리고 당장 이번에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공개한 이렇게 폴더블인데 폈다가 다시 롤러블처럼 이렇게 늘렸다가 이게 한 이제 그래요? 이게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기술한 기술이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어요.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지금 당장 나올 기술은 아니고요. 한 2025년 이후 정도 이제 나오지 몇년 않을까라고 후에나. 네. 지금 로드맵에 잡혀 있다라고 네. 루머에 들고 있는 그래도 그런 신기하긴 기술인데, 한데요. 예, 네. 그런 것들도 있고 LG 같은 경우도 실제로 360도 이렇게 접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비공개로 시연을 했거든요. 이런 비공개요? 예, 비공개로 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상 자료나 이런 것조차도 없는데요. 네네. 근데 이런 것들 보면은 실질적으로 준비를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지만 이 매번 이 기술을 가지고 어떤 시장의 혁신을 이뤄낼 때는 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 옛날 IT 저 인터넷 붐 그 90년대 후반, 2000년 초반 네네. 그때도 이제 인터넷 붐 한번 쫙 터졌다가 네. 다시 꺼지고 실제로 이제 어떤 전자상거래나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서로 만들어내면서 네네. 그때부터 이제 다시 한번 굉장히 많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쫙 성장을 했던 게 네네. 하나가 있고요. 실제로 저희들 기억하는 예전에 뭐 세계 외환 위기 2007년, 2008년 이때는 이제 아이폰 같은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또 만들어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기술은 보면은 이미 있던 것을 잘 개선하기도 하지만 네. 이미 있던 것의 장점을 이용해서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올해 이따가 뭐 메타버스나 뭐 확장현실이나 이런 얘기하면서 뭐 나오겠지만 이런 지금은 약간 좀 그래 좀 너무 좀 인기가 없지 않나 미약하지 않나라고 보는 저희가 보고 있는 기술들이 어느 순간 사람들한테 딱 꽂히면서 맞아요. 주류가 되고. 예 다시 이게 크게 인기를 끌 수 부흥할 수 있는 있는. 그런 부분들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화면에 아까 박예민 평론가님 네. 말씀 주신 옆으로 가는 자동차를 네. 잠깐 저희가 화면에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사실 당장 기술이 될 만한 것들도 있고 지금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는 그런 그림 영상처럼 옆으로 가는 자동차는 사실 지금 당장은 아닐 것 같긴 하지만 언젠가 됐을 때 우리한테 굉장한 편의를 주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좀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네, 그래도 네. 뭐 먼 미래는 아닐 것 같죠? 아주 멀진 않을 것 네, 같아요. 아주 또. 멀지는 네. 않을 것 같고 전기차가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단계에 접어들고 전기차가 많이 팔린 이후에는 뭐 지금은 매출 신장 속도가 좀 빠르다고는 하지만 네네. 아직까지는 전기차 중심은 아니니까요. 맞아요. 만약에 시장의 적어도 3분의 1이 전기차다 이런 시대가 뭐 머지않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대 되면 네. 주차장에서 이 주차하느라고 끙끙대는 모습들은 맞아요. 빨리 사라질 수 있죠. 이게 좁은 주차장은 주차를 정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또.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상 그거예요. 저게 완전히 새롭다기보다는 주차장 같은 데 보면 차 돌리기 어려운 데는 바닥이 돌아가게끔 설계해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가요? 지금 저희가 그렇죠. 보여드리고 그렇게 있는? 바퀴가 완전히 옆으로. 그래서 현대 모비스가 저걸 네. 현재에서 설명하기로는 그 모션 오브 크랩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크랩. 개처럼 아까 개 움직일 걸음 수 걷는다.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 또 SK 부스도 상당히 좀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 SK요? 네. SK의 경우에는 그 주요 그룹 총수 중에 유일하게 현장에 회장이 참석을 하기도 했고요. 최태원 회장이 가서 지속 가능하게 이 탄소 제로를 어떻게 시연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설명을 하기도 했고 네. 에코 플랜트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념을 설명을 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 산업 폐기물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그 수거가 돼서 네. 얼마나 재활용이 되고 이게 유발하는 공해와 그 재활용 가능성, 가치, 유발할 수 있는 뭐 에너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체가 지금 집계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그래서 기업들이 배출하는 공해량을 그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하나의 솔루션을 통해 제공한다는 건데 이런 측면에서는 SK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에도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CES에서 뭔가 이것저것들을 좀 보고 네. 그것에 대한 또 질문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뭐 4대 그룹 총수 중에는 또 유일하게 또 참석을 하다 보니까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고 SK가 워낙 또 탄소 제로, 뭐 넷제로라고 하는 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또 반증이 되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예, 뭐 SK 최태원 회장이 이른바 ESG 경영에 대해서 국내 대기업 총수 가운데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그룹에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다고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맞아요. 사실 뭐 ESG라고 하는 그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과거에 CSR이라고 해가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좋느냐. 그 블랙록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에서 네. ESG 경영을 잘하는 회사들에게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ESG 아시다시피 환경에 사회 그다음 가버넌스, 지배구조. 예, 네. 지배구조 예. 이런 것도 포커스를 맞춰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는 회사들에게 투자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작년부터 이렇게 뭐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ESG 경영이 좀 뭐랄까 욕을 먹는다 그럴까요? 공격을 네. 받고 있습니다. 힘이 빠지는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블랙락 자체도 지금 양면을 공격받고 있는 게 지금 주가 폭락하고 있는데 무슨 배부른 소리냐라고 하는 한편으로 또 한편으로는 지금 충분하지 않다, 더 강화된다, 뭐 양면을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투자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ESG 경영이 조금은 힘을 잃은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SK 최 회장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그렇네요. 뭐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SK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 자체가 국내 최대의 정유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SK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그 탄소를 배출하는 게 이 정유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SK온이라고 하는 2차 전지 배터리 만드는 회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그렇죠. 물론 이제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전기차를 한다고 그러지만 또 이 배터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그 탄소가 배출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런 기업들을 포트폴리오 굉장히 중요한 포트폴리오 사업군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최 회장이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고요. 저는 뭐 저런 스탠스는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탄소 중립에 대해서 관심이 시들어져서 같이 그 시들어지면 안 되고요. 이런 대기업의 총수들이 이럴 때일수록에 점점 더 이런 탄소 저감 장치 기술 개발에 솔루션 개발을 더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지구를 지켜나가는 데서 당장은 돈이 안 되더라도 더 신경 쓰고 앞서 나가는 모습, 선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고요. 뭐 꼭 최 회장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의 저 총수들도 네. 뭐 최 회장만큼 신경을 더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필수적인 미션이 돼버린 탄소 중립에 대해서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셨고 사실 매년 CES나 뭐 이런 행사들이 열리면 요즘에는 그 메타버스라는 게 굉장히 화두가 돼 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 CES는 어땠나요? 메타버스가 화두가 됐다, 메타버스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긴 하는데요. 네네. 냉정하게 얘기해도 될까요? 냉정하게 얘기해 주시죠. 네. 실제로 이번 CES에서 메타버스 관련된 내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메타버스 전시관을 이제 따로 만들었을 정도로 관심을 두긴 했는데 트렌드가 지나간 건가요? 아니면 좀 소홀해졌다고 봐야 될까요? 약해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약해졌다. 같습니다. 어쨌든 CES 같은 경우는 가전 제품, 그러니까 제품을 위한 전시회고요. 여기서 출품된 제품이 어느 만큼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홍보가 되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출품한 회사들은 있었지만 네네.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미디어에 이제 많이 소개가 되거나 하는 사례가 특히 해외 미디어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적습니다.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이쪽이어서 예. 가장 큰 문제가 그동안 해봤는데 1년 동안 네네. 쓰기 어렵다. 메타 같은 곳에서 1년 동안 뭐 이거 헤드셋도 비싸게 만들고요. 그렇죠. 다음에 이것저것 뭐 호라이즌 같은 뭐 여러 가지 앱도 개발하고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채택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 써봤더니 너무 힘들더라. 그러다 보니까 없어요. 이번에 나왔을 때 네네.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 환영받았던 곳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게이밍 관련해 가지고 가상현실 게임을 쉽게 즐길 수 있는 이런 도구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아예 3D 영상을 볼 수 있는 노트북 컴퓨터를 다시 출시가 됐습니다. 노트북 자체가 안경 같은 거 안 끼고도 딱 보면 바로 3D 영상이 노트북 보이는. 자체가 그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출시가 됐고요. 그리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런 제품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헤드셋을 써서 어떤 이 화면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네네. 그 기계를 설치하고 TV 앞에 있으면 움직이면 제 모션을 인식을 해가지고 이 TV 안에 있는 캐릭터가 나랑 똑같이 움직이는.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뭔가 할 때 네네. 훨씬 편하다는 거죠. 뭔가 일부러 이거 쓰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이건 내려놓고 네네. 오히려 큰 화면이 오히려 하나의 세계가 가상현실일 돼버리는.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로 지금 얘기가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메타버스나 가상으로 무엇인가를 만든다는 것, 원격 근무나 아니면 원격 회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조금 식긴 했죠. 근데 뭐 아주 많이 식은 건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는 이제 계속 하긴 할 텐데 아무래도 작년에 이런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던 것만큼 그렇죠. 올해는 재작년이 그 정도는 벌써 아니었다는 재작년에 거죠? 네. 예, 재작년이랑 작년에 굉장히 뜨거웠던 만큼 올해는 또 작년 한 해가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만나면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쪽으로 오히려 더 많이 이제 이동을 했고요. 메타버스는 오히려 앞으로 출시할 애플의 AR 글래스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이 VR 헤드셋이나 아니면 이 AR 안경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출시됐던 그런 전시였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메타버스는 너무 그러니까 거리가 좀 멀게 느껴졌기 때문일까요? 메타버스 자체가 거리가 멀게 느껴졌다라기보다는 네네. 뭐 이런 거죠. 커서 뭐 될 거야 했을 때 커서 뭐 의사 될 거야, 판사 될 거야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이번 중간고사 잘 보고 나서 얘기해. 당장의 현실. 그렇죠. 지금 당장의 공부 숙제를. 열심히 해서 성적을 쌓아둬야 나중에 네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 근데 지금 당장이 문제인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 담론의 수준이 어찌 보면 네. 2021년 그 풍요롭던 시기보다 훨씬 눈높이가 좀 낮아졌다라고도 그러네요. 볼 수 있고 메타버스 세상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가상현실에 불과한 게 아니라 현실에 접목이 되려면 일단 웨어러블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걸 쓰고 있는 동안 가상현실을 즐길 수 있다라면
길게 즐기고 싶으면 결국 배터리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네요. 사용감, 배터리, 과열 가능성 이런 것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웨어러블 없이도 그게 구현이 가능할 거냐.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국소적인 분야에서 특히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사업에서는 그래도 널리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그 신곡 발표회도 하고 제작 발표회도 하고 작년까지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메타버스 세상에서 졸업식, 입학식 한다. 그리고 신입사원 연수한다.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빅테크 회사들은 재택근무하거나 아니면 그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근무할 때 내가 그 캐릭터로서 그 메타버스 세상 안에 세계 들어가 안에서,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를 실질적으로 가질 것이냐. 보다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그래서 돈이 되는 거냐. 이걸 묻는 건데 당장은 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군요. 당장 돈이 되는 시장은 엔터 시장에서 들어가 있는 그 해외 세계적인 브랜드와 콜라보한 그런 캐릭터에 옷 입히는 거, 신발 신기는 거 이런 수준인데 네. 이 현실까지 오기는 아직 멀었구나. 요거 좀 두고 보자 이런 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의 현실이 좀 시급해진 상황이 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좀 여담인 얘기를 좀 하나 더 드리려고 해요. 사실 아이패드 하면 뭐 대부분이 아니라 사실 거의 다가 애플을 떠올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근데 사실 이 아이패드라는 이름을 먼저 쓴 기업은 LG였다고 합니다. LG가 지난 2001년에 IT 박람회에서 이 웹패드라는 걸 선보이고 아이패드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했었는데 잘 안 됐다고 합니다. 소리 없이 사라져서 아마 여러분들 뭐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다 모르시고 계셨을 텐데 이게 성공시킨 건 애플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신기술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상용하고 성공을 시키느냐가 더 좀 중요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기술 경영학 용어에 유명한 그 지더시의 역설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뜻인가요? 이 지더시라는 게 옛날에 미국에 지가 많았던 모양이죠. 네네. 좋은 지더스를 만들어 놓으면 내가 산골짜기에 집을 짓고 살고 있더라도 그 지더를 사러 많이 줄을 서서 나한테 올 거다라고 하는 에머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시인이 만들어낸 일화인데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더라도 다른 제반 여건이 성숙이 되지 않으면 네. 팔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서 예, 뭐 우선은 하겠어요? 뭐 타이밍이 지도실? 맞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오늘날 쓰고 있는 뭐 헬리콥터라든지 다양한 기술 다 설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상용화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안 되니까 네. 또 하나는 마케팅입니다. 항상 우리가 기술 엔지니어들은 좋은 기술 만들면 시장이 있지라고 보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고객의 니즈가 필요한 방향을 가야 되는데 그 당시는 LG전자의 아이패드에 대한 니즈가 뭐 강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공급자가 그 니즈를 깨우지 캐치를 못했다는 못했거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생태계의 조성입니다. 그걸 아까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헬리콥터 만들었지만 헬리콥터 설계도 있으면 뭐합니까? 날개 만드는 회사 있어야 되고 엔진 만드는 회사 있어야 그렇죠. 되고 그런 주변에 다양한 환경들이.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불행히도 이제 LG가 처음 아이패드를 만들 때 생태계가 제대로 조성이 안 돼 있었고 마케팅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타이밍이 안 맞았던 겁니다. 그런 것들도 사실 어쩌면 경영 능력인데 그걸 기가 막히게 스티브 잡스는 활용을 했던 것이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기업 경영에 있어서 단순히 좋은 기술 와우하는 새로운 기술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다른 제반 여건을 충분히 충족시키면서 가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무려 9년이나 앞섰더라고요. 9년. 9년이라는 시간을 LG가 성공을 못 시켰다고 하니까 좀 우리 기업이니까 아무래도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생기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사실 따지면은 아마 그 설계는 LG가 아니라 인텔에서 했었을 거고요. 아. 인텔에서 이제 팔려고 하다가 네. 그 인터넷만 되는 기기로 이제 팔려고 하다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중간에 계획을 폐기했던 그런 케이스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건 아이패드도 애플에서 이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미요? 2001년에. 예. 근데 잡스가 그 아이패드 같은 큰 태블릿 PC 계획을 보고 그걸 폐기시키고 만든 게 아이폰이었거든요. 아, 작은 걸로. 예. 터치 되는 이 스크린 되는 태블릿 같은 걸 생각을 하다가 이건 사람들 안 쓴다고 폐기시키고 네. 대신 만들어냈던 게 당시 아이폰이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그 생존의 기로에 있는 회사들 굉장히 좀 많이 많죠. 있다라고 얘기를 예. 하고 실질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나의 제품을 개발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짧게 걸리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길게 걸립니다. 그리고 저희 자율주행차 처음에 이 영상 나오고 만들 네. 거라고 했던 것도 10년 전이고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기술 같은 경우도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시기인데요. 좀 계속 네.
꿋꿋하게 기술뿐만 아니라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좀 준비를 이럴 해야 될 것 때일수록 오히려 좀 열심히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네. 그리고 작은 기업도 좀 키워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연학 교수, 이호은 평론가, 박연미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용감한 토크쇼 직설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